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괴테, 그 위대한 문호 괴테의 좀 다른 면을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시인으로서의 모습 말고요. 자연을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던 사상가로서의 괴테를 만나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규테는 그 당시 과학이 뭐랄까 너무 추상적인 철학, 그 볼프 학파 같은 거죠. 거기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현상을 너무 파편적으로만 묘사하는 것에 좀 답답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좀 통합해서 생명 그 자체의 어떤 원리 이걸 파악하고 싶어 했죠. 자료들을 보면 확실히 느껴져요. 그 기계론적인 자연관, 돌바크 같은 사람들 생각에서 벗어나서요. 유기체나 무기물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탐구의 어떤 핵심 질문은 이거겠네요. 괴테가 이 자연현상 너머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틀, 원형, 타이프스라고도 하고 이념, 이데어라고도 부르는 그걸 어떻게 포착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 생각이 괴테 자신의 인식론이나 윤리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괴테는 생명을 이해하려면 그걸 죽여서 분해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요? 아, 네. 그 유명한 나비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그물에 잡힌 나비는 이미 색도 바래고 뻣뻣한 시체일 뿐이지. 그건 진짜 살아있는 동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요. 살아있는 그 전체, 그 안에 흐르는 어떤 내적인 원리, 이걸 봐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 간악골 발견도 그런 맥락인가요? 그냥 뼈 조각 하나 찾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그 뼈를 발견한 사람, 요제피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괴테는 그 발견에서 훨씬 더 큰 걸 봤어요. 뭐냐면 인간과 동물을 관통하는 어떤 보편적인 설계도, 즉 원형의 증거로 본 거죠. 헤르더 같은 사장가는 이걸 보고 정신적인 눈으로 본 거라고 감탄했을 정도니까요. 음, 어떤 근본 틀을 먼저 생각하고 보니까 그 뼈가 딱 그 증거로 다가온 겁니다. 아하, 식물에서도 비슷했고요. 그 이탈리아 여행 가서 계속 찾으려 했더는 원형 식물 오르플란체요. 네, 맞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수많은 다양한 식물들 속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단 하나의 근본 형태, 원형 식물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그리고 이 모든 개별 식물들은 사실 그 원형이 조금씩 변형, 메타모포즈 된 결과라고 생각한 거고요. 참, 신기한 발상이네요. 그럼 무기물이랑 유기물을 볼 때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 건가요? 네, 거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봤습니다. 무기적 자연현상, 예를 들어 당구공이 꽝 부딪히는 거, 이건 그냥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이라는 건 현상을 요약해주긴 하지만 현상 그 자체와는 분리되어 있죠. 네. 근데 유기체는 다르다. 그렇죠. 살아있는 유기체 안에서는 그 개념, 즉 괴테가 말하는 이념이나 원형이라는 것이 현상 자체에 그냥 내재해 있으면서 그 생명 전체의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봤어요. 이걸 제대로 파악하려면 칸트가 말했던 그런 논리적인 분석 능력, 분별적 오성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럼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본 건가요? 바로 직관적 판단력, 안샤우 앤드 오르타일스크로프트라는 겁니다. 뭐랄까요? 감각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어떤 이념적인 실제를 직접적으로 딱 보고 파악하는 능력, 그런 통찰력 같은 거죠. 오, 직관적인 판단력. 네. 그래서 무기물은 외부에서 주어진 법칙, 게제츠에 따라 움직이지만 유기물은 내부에 있는 원형, 타이푸스를 스스로 펼쳐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원형이라는 게 그냥 여러 특징을 모아놓은 그런 요약 같은 게 아니라 스스로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내는 어떤 살아있는 실체, 힘 같은 거라고 본 거예요. 와, 그럼 괴테한테 이념이라는 건 그냥 우리 머릿속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었겠네요. 전혀 아니죠. 그에게 이념은 감각세계 저 너머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건 우리가 감각으로 얻는 정보, 이게 절반의 현실이라면 여기에 사유, 즉 생각하는 능력을 더해서 완전한 현실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봤죠. 생각이 또 다른 지각 기관이다.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실의 또 다른 측면을 보는 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네, 정말 그러네요. 그럼 칸트나 쇼펜하우랑은 완전히 다른 거네요.
그들은 본질이 우리 인식 너머에 있다고 봤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초언론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괴테는 철저히 내재적이에요. 세계의 본질은 바로 이 현상 안에 있고 우리의 이성, 베르노프트를 통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원자론이나 아니면 오스트발트처럼 모든 걸 에너지로 환원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비판했군요. 네, 우리가 감각하는 이 다채로운 세계, 색깔, 소리, 이 모든 게 다 진짜 현실인데 그걸 편리하자고 원자니 에너지니 하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건 오히려 실제를 왜곡하는 거라고 본 거죠. 그렇군요. 이 생각이 그럼 인간의 행동이나 윤리로까지 이어지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인간의 행위라는 것은 자연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물이 법칙에 지배된다면 인간은 자신의 고유한 이념, 즉 어떤 이상을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나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럼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냥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요? 괴테는 진정한 자유가 외부에서 주어진 어떤 의무나 규칙 혹은 단순히 자기 이익, 이고이즘을 쫓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는 그 이념 또는 이상 자체를 너무나 원해서, 즉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할 때 그때 진짜 자유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스스로에게 명하는 것을 사랑하는 곳에 의무가 있다는 그 말. 네, 바로 그 말이죠.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사랑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게 진짜 자유로운 행동이란 뜻입니다. 이건 또 칸트 윤리랑은 좀 다르네요. 칸트는 보편적인 법칙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칸트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 도덕 법칙을 중시했지만 괴테는 좀 더 개별적인 측면을 강조했어요. 각자가 가진 고유한 이디알, 잉을 자기 삶의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자신의 시대와 문화 속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와, 오늘 정말 괴테라는 인물을 아주 새롭게 본 것 같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굉장히 깊고 또 통합적이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관찰하고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걸 넘어서 직관, 그리고 심지어 사랑이라는 감정까지 다 동원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네요. 맞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분해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살아 숨쉬는 어떤 이념을 보려고 했던 거죠. 네, 그리고 괴테의 이런 접근 방식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오늘날처럼 복잡한 세상을 이해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많은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현상 너머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 그 자체만으로도 곱씹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당신도 괴테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어떤 보이지 않는 원형이나 이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세상을 배우고 또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당신의 방식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다음 탐구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